지금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책이 이제 많은 불신을 낳고 지금 가격 폭등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됐으니까는. 그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기에 공공의 역할도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지 주택의 주택 구매를 하려는 수요층을, 소비자들을 투기 세력화하는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가구,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도 그것도 그 정책 하에서 이제 모든 게 규제를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공공의 역할인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정책을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공의 역할은 역시 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미축적된 주택 수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가격 안정화 효과. 이건 모든 공공기능 중에서 그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가격의 급등 현상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도 공공의 역할에 들어가야 돼요. 공공 서비스가 이제 대부분이다 그런 것들이죠. 주택도 이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이라는 게 뭐 집장사들이 여기 동네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많은 그 주민들과 주민 사이에, 주민과 정부 사이에, 또 업체 사이에 이런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현재 정부는 주로 이제 어디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이제 주택가격 안정화,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공공의 역할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주택 착공 비율을 보면은 공공의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20% 되고 박근혜 때는 한 16%쯤 돼. 한 4% 정도 차이가 나요. 그 4%가 얼마냐, 몇천 호냐, 이건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4천 채가 되든 4만 채가 되든 하여튼 이 공공의 비율 역할이 많이 커졌다. 근데 그 역할이 커진 것이 과연 소위 아까 얘기한 언맷 디맨드. 그러니까 소위 미충족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또 그것으로 충분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에 소위 그 두 가지죠. 지금 현재 이제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이 과연 그 소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데 충분했느냐. 또 하나는 그 정부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지금 데이터에 봐서는 오히려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얘기해요. 그래 가격을 또 인상시키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 기능을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성역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될지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논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완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택 정책학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개입의 정도, 또 개입의 방법, 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많은 국가에서 주택 시장의 정부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실패했을 때나 실패의 가능성이 많을 때 개입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도대체 뭐냐?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뭐 독점이라든지, 뭐 정보의 독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단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비시장적 요소가 많을 때 개입. 이건 뭐 우리 주택 시장뿐 아니라 일반 경제학 시장 경제 원리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소위 말하는 주택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단합할 수도 있고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이런 상태의 주택시장이 지속된다면 이건 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오고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시장 실패다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은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 정부 실패 혹은 정책 실패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나 뭐 지난 정부나 모든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개입의 방법이나 정도는 약간 틀렸습니다. 약간 다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그 부분이 특히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고 또 그것이 예를 들면 주택 투기라든지 주택의 가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실패의 요인들이 뭐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분야의 그 부분만에 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사실 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궁극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LH나 SH 즉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하면은 거의 80~90%가 민간 건설업체들이 민간 디벨로퍼들이 주택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걸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 관리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정부의 역할, 주택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부분에 또 어느 정도까지 미취등록 수요는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 주택 부분에 관여해야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알아서 잘 작동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컨대 강남의 30평대, 40평대 뭐 이런 주택들에 일일이 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세대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새로 늘어나는 세대의 수요에 맞는 주택들은 또 시장에서 알아서 또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피스텔 통계는 지금 주택 공급 통계 자료는 잡히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시면 오피스텔 엄청 많이 여기저기 지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개입을 하는 부분은 이 정부의 고유 권한, 예를 들면 서울시라고 한다면요. 그 도시 계획 권한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계획 이익 또는 이제 개발 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그 규정을 조정을 해줌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공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치가 그 이제 재건축이라면 재건축 조합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재개발 관련돼 있는 그 조합원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라든지 공공 기여를 하도록 관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자체는 그 도시계획적 권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지금은 사실은 더 개념이 더 확대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이 임대 형태든 공공자가든 다양한 형식으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공공주택,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저희 기금이 옛날에 국민주택기금,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운용 규모가 거의 80조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 투입되지 못하고 남는 여유 자금이라는 게 거의 30조 원이 넘어요. 몇 년, 한 2, 3년 전에는 40조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에 쓰이냐면 그냥 기금 자체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어요. 주식이나 채권들에 투자해가지고. 그럼 뭐냐면 그 기금 자체는 원래는 이제 이런 공공주택을 더 확대하는 데 쓰려고 만든 재원인데 그게 제대로 이제 안 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니까요. 해서 더 대폭 공공주택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완화 관련해서 얘기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주택 부족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강남이 부족하니까 그럼 강남에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거기서 몇 호라도 더 공급이 되고 그럼 주택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제 논리 연결 구조가 과거에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이유는 하나는 이제 그 연결고리 자체가 근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지표 그 어느 것도 주택 가격 그과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제 고분양가의 주택들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그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강남에 그런 식으로 더 완화를 해줘가지고 몇십 호, 몇백 호가 더 나왔을 때 분양가 10억 원, 20억 원 뭐 이런 주택들이 나왔을 때 그게 과연 주택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이제 의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규제를 그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줘서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는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완화 부분 중에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 또는 심지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있는데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세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내죠.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요 부동산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특히 올해 들어서 갑자기 올린 게 아니고 과표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세금이 나온 것인데 이게 급격하게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담 상한선 예를 들면은 전년도 대비 150% 뭐 이 정도 임시적인 방편은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세율 자체를 낮춘다든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를 손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뭐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얘기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수요 외에도 현 주택의 거래가 많이 막혀 있다. 그것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정부의 강력한 수요 규제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것이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완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공급이 감소한 건 틀림없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념적 성격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이렇게 공공 마인드를 너무 시장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이 하나하나 임대차 3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해관계 많아서
얘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주택 수요를 꼭 지금 이 서울 그 자가 보율이 48%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서울에 있는 집을 갖고 다 이게 공급을 해야지만 되냐? 아까 뭐 지방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온주에다 갖다 뭐 신도시 만들어 봐도 그걸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결국은 이제 서울 근처 어디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강남이나 도심에 이제 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 주택 수요를 우리 서울 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서울 바깥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서울 안에서도 꼭 강남만 갖다 집을 줄 수는 없잖아요. 땅덩어리가 정한데 그럼 강북에도 지어야 될 거고 또 강북 변두리 서울 변두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주택들 지금 뭐 새로운 생각입니다만 기존의 서울 주변에 기존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서울과 또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저 한 30분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저만 해도 뭐 여기 집이 이쪽 시내에 있습니다만 여기 오는데 뭐 한 20분 정도에서 급히 올 수 있으면 뭐 바깥으로 나게 더 편하죠. 공기 좋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 아까 말씀하신 주택을 선택하는데 교육 자기 직장, 지금 한 건 직장이 이제 중요하지만, 직중 문제지만은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런 보다 양질의 주택을 소위 그 기존 주택에다가 개량을 해서 하든, 또 그런 주변에 그 소위 한 서울 도심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면은, 그리고 쉽게 들어오고 쉽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서울 아파트 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꼭 주택 수요를 서울 안에서만 할 거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소위 교통망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뭐 이런 등등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한 서너 가지를 제가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하면은 먼저 임대차 3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채택한 임대차 3법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임대차 3법을 실행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좀 우리가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임대주택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세 제도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월세도 뭐 사골세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걸 당장 실시를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이 불충분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임차하고 나가고 난 뒤에 얼마든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률과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문화, 우리 주거 문화에 맞도록 사전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꼭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충분하냐 안 하냐.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수준에서 이상을 살아야 된다. 최저 기준을 정했는데 그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하는 가구가 106만 가구입니다. 지금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이 상존하고 있다. 기생충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반지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를 반지하와 아주 모던한 단독주택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사회적 양극화를 그린 영화다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서울 시내 정말 최저주거 기준 이하에 사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공주택을 체계적으로 좀 더 확대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재건축 재개발만 가지고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직주 근접,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단축한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30분 내지 40분 이내 통학이 아주 자유로운 거리 내에 새로운 주거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만큼 개발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의 그 통근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라든지 통근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집행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이제 과거 15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수치를 발견한 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의 연평균 1.3% 수준으로 하락할 때 그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연평균 4.5% 상승을 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고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배경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혁신 도시들이 건설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또 그 이후 정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고, 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대량의 공공주택들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해서요. 그 전문가분들 중에는 지금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광역교통을 더 연결하면 굳이 시내 중심부에 살지 않고 외곽에서 나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연구들을 좀 봤었는데요. 또 반대되는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통근권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이라면 서울권의 통근 권역 자체를 더 확장을 해서 중심성이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또 중심성은 아주 오래 갑니다. 이거는 그 위치지대라고 해서 로케이션 렌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또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어디다 쓸지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제 비수도권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행복도시가 이제 행정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복도시하고 각각 그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그 혁신도시들과의 광역교통 연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그 이후에 후속 사업들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가 좀 더디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거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똑같은 재원이라면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주택 수요를 그는 이제 정부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강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또 인센티브 주긴 하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책을 하느냐, 그런 그 아마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문제들을 다 거론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아주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굉장히 그 거시적인 것을 얘기했죠,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지금도 주택 문제라는 게 워낙 그 사회 이슈화되는 문제니까 그 동자동,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도심개발 문제도 있고 또 기타 앞으로도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3기 신도시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현안 과정이 나올 때마다 다시 주택 관련 유튜브 토론을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좀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